배수연 연합인포맥스 뉴욕 현지 특파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12월 비농업 고용지표부터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12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실업률도 다시 또 낮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임금 상승률이 전월보다 좀 둔화됐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시황 좀 어떻게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농업 관련된 고용 관련된 지표,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비농업 부문 그 신규 고용이 절대 수치 자체가 그 가진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전월 대비 얼마나 늘었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연준에서도 그동안 계속 우려해 왔었던 부분은 어, 이 고용 지표에서 임금 상승률이었습니다. 임금 상승이 이 고착화되고 가속화될 경우에는 자기 실현적인 그런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로 4.6%가 올랐다는 점을 시장은 주목했습니다. 월가는 당초에 이게 한 5.0% 정도 오르고 전월 대비로는 한 0.3% 올랐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당초 전망보다는 그러니까 좀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이게 월가의 안도랠리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이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은 당초 월가가 한 20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그건 훨씬 더 웃돌았었고요. 근데 이 부분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또 다른 지표를 또 보면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있습니다. 뉴욕 준비 뭐 대부분의 그 연준의 그런 통화 정책 관련 시장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뉴욕 연행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그 집계를 하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1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측정해 보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5.0%로 전월에 5.2%보다 0.2%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게 2021년 7월 이후 최저치라고 그 뉴욕 연은은 밝혔는데요. 제가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휘발유 가격을 좀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때는 4달러 이상 올랐고 뭐 5달러도 바라보는 것도 있었는데 이게 3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뉴욕 뉴저지 일대는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 부분 내려오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로 이어지고 있고요. 식료품 가격도 보면 커스트코나 이런 데 가면 육류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예전 최고치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온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택 임차료 상승률은 9.6%로 예상돼서 지금 상당히 높은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지만 11월 조사 때보다는 이것도 한 0.2% 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동료들 이 맨하탄 시내에서 집을 옮긴 사례가 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정점 대비로는 조금 내린 느낌이 좀 든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등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실제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 결정,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연준도 사실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시행하기도 하고 완화적으로 시행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물 경제 지표에도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있는데요. ISM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여기서 집계하는 그 서비스 업황이 31개월 만에 위축세로 전환됐다는 점도 결국은 임금 상승세가 둔화됐다는 점과 맞물려서 같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치가 원래 49.50인데요. 이게 49.6으로 기준치를
하회했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은 이게 한 55.1%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봤었거든요. 전달에는 이게 56.5%였습니다. 56.5였습니다. 퍼센트는 붙이지 않는데요. 이렇듯이 이제 이런 경제 지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둔화되면서 임금 상승폭도 둔화됐다.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 압력의 그런 완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결국은 빅랠리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면 미래의 인플레이션은 좀 떨어진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당장 이번 목요일 날 나오는 지난 12월 CPI요. 얼마로 보세요? 네, 지금 뭐 전달에는 7.1%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6을 찍는지 여부가 이제 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들은 12월 CPI가 한 6.6% 전년 동기 대비 올라서 전달보다도 더 둔화됐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이제 보합권까지 내려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헤드라인 수치가 그 7에서 6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부분은 상당한 그 투자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을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해 6월에 이제 40년 만에 최고치였던 9.1%를 찍고 계속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근데 그 코어 인플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이 과연 얼마나 지금 둔화의 폭이 좀 확대될지가 오히려 더 실질적인 관전 포인트다. 그래서 지금 원지수보다는 헤드라인 수치가 7에서 6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어, 그는 코어 인플레이션이 한 전년 대비 한 5.7% 상승했을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많이 빠르게 내려올 수 있느냐. 이게 결국은 인플레이션 기대 감이 그리고 또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둔화로 이어지는 속도를 반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가의 그 전략가인 마이클 휴슨 같은 사람도 어, 이번에 나오는 12월 지표는 헤드라인 지수보다는 코어 지수, 코어 인플레이션에 좀 집중해야 된다. 그 부분이 결국은 향후 연준의 행보를 가늠하는 그런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경우에 연준의 최종 금리 전망치도 낮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연준이 2% 목표 물가를 3% 정도로 상향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얼마 전에 연준에서 부인한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준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잃을 게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뭐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오는 이유로부터 이렇게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화등으로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 중국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당히 흡수해주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글로벌리제이션이 이제 저물고 이제 이 리쇼어링 등이 이제 현실화되면서 세계적인 그런 저물가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최근 한 30년 동안은 그 아주 예외적인 그런 저물가 시대를 구가를 누려왔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요건 등을 감안을 해서 물가 목표를 현실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방증인데요. 물가 목표를 과도하게 2%로 잡아두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하는 게 일부 학자들의 그 주장입니다. 지금 다만 이제 이 연준만 놓고 보면 내부적으로 이 필요성에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공감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걸 공식적으로 드러냈을 경우에 연준이 감내해야 될 그런 비난 여론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까지 좀 연준이 감내하기가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런 부분이 현실성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연준은 지금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2% 수준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당분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을 것이고요. 계속 긴축적인 그런 메시지를 강화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는 기업들이 이제 삼성전자 실적 정말 큰 어닝 쇼크를 냈고 뭐 기업들 실적들이 다들 안 좋게 이미 나오고 있는데 미국 기업들은 이제 어닝 시즌이 지금 개막된다고 봐야죠. 어떻게 실적 잘 나올래나요? 어떨래나요? 네, 미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4분기에 지금 팩트셋이라는 매체가 집계한 걸 따르면 S&P 500 지수 상장 기업들의 그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한 4.1%까지 줄었을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드는 건 2020년 코로나 그 팬데믹 당시 3분기 이후에 처음인데요. 그때 당시 한 5.7% 줄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1년 4분기에는 그 기저 효과로 31% 가량이나 늘었었거든요. 역시 뭐 이런 그런 부분도 기저 효과도 있겠지만 적자로 전환된다는 부분이 좀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어, 감소했을 것으로 지금 집계된다는 건데요. 특히 이번 주에 나오는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주들의 그런 실적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 델타 항공 실적도 좀 재밌게 지켜볼 그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지금 4분기에 상당한 실적 부진에 시달렸다는 게 다른 기업 활동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할인 행사를 했었고요. 이런 부분 등이 결국은 이제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기업 실적이 얼마나 더 나빠질지를 지켜보는 어, 주변 지표 가운데 하나는 기업들이 해고 규모를 얼마나 늘리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주들이 어, 대규모 해고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게 기술 기업을 넘어서 이제 해고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기업들도 지금 해고 규모를 늘리고 있고요. 이 부분이 기업 실적을 선반영하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에서도 보면 4분기에 가장 좋은 실적을 거뒀을 기업들은 아마 에너지 기업이었을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업들은 순이익이 전년 동기 한 63% 증가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자재하고 임의 소비재 부분은 이익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을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가들은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보면 한 4.7% 증가할 거다. 이건 지난해하고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분석가들이 올해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난해보다 크게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연준 인사들 연설이 많이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임스 블러드는 조금 순한 맛으로 변한 것 같고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굉장히 매운맛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 연설도 있었는데요.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야 될 연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전날 스톡홀름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좀 연설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연준의 그런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부분이 주요 주제였는데요. 통화 정책에 대해서 뭐 별도 언급을 강하지는 않았지만 원론적인 수준이지만 여전히 원칙론을 견지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그 물가 안정은 건전한 경제의 기반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이익을 제공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높을 때 물가 안정을 회복하려면 단기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경제가 둔화되는 것과 같은 인기 없는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통제가 없다면 단기적인 정치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연준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하는 말도 있지 않았는데요. 결국은 상당 기간 앞으로 지금 연준은 매파든지 비둘기 파든지 지금 가리지 않고
시장의 과도한 피복 기대를 관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얼 버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지금 2분기 초까지는 기준금리를 5%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 그리고 다른 연은 총재들도 5% 이상으로 올려서 상당 기간 그 높은 수준에서 유지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비둘기파적인 행보로 좀 주목을 받았던 인물인데요. 이분도 보면 5%를 웃도는 수준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5% 수준까지 빨리 올려야 된다는 게 연은의 그런 컨센서스인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블러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파적인 행보를 강화해왔지만 올해는 그 매파적인 통화 정책의 결과로 디스인플레이션을 해를 기록할 것이라면서 새해 들어서는 좀 이렇게 말을 좀 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행보를 보면 최종 금리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는 아직까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5% 이상으로 올려서 올해는 적어도 스탑 앤 홀드, 그러니까 피벗 기대는 과도할 수 있으나 추가적인 상승은 하지 않는 스톱 앤 홀드 전략을 구사하지 않겠나, 그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짧게 좀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로다 총재가 YCC를 50bp로 올렸잖아요. 근데 뭐 후임으로 오는 총재는 아예 폐기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월가는 지금 여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월가는 사실 YCC 정책을 지금 형태로는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배팅을 그동안 많이 강화해 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지만 일본이 감내해야 될 그 재정적인 압박이 너무나 커서 YCC 정책을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폐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일본은 지금 재정 적자가 GDP 대비, 제가 정확한 수치는 좀 다시 찾아봐야 되겠지만 250%가 훌쩍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상당 부분을 아주 초저금리인 그 JGB 일본 국채 이자를 갚는 데 써야 되는데요. 이게 YCC가 완전 철폐됐을 때 과연 감내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YCC가 전면 폐지된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그에 맞게 다시 포지션을 다시 구축해야 될 것이고요. 상당한 혼란과 그리고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연합인포맥스 배수연 특파원이셨고요. 오늘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